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스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챈들러입니다. 저희 이번에 27화죠? 네. 네, 네 권 남았네요? 세 권 남은 건가, 그러면? 네, 3권 남았습니다. 자, 오늘 책은 뭔가요, 수진 씨? 네. 문학소년단 시즌 8의 27화는 황정은의 야만적인 앨리스 시입니다. 책과 작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책 야만적인 앨리스 시의 작가 황정은은 대한민국의 1976년생 여성 작가입니다. 2005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마더가 당선되며 등단했고요. 주요 작품으로는 소설집 7시 32분 코끼리 열차, 파씨의 입문, 아무도 아닌, 그리고 장편소설 백의 그림자, 야만적인 앨리스 씨, 계속해보겠습니다가 있고요. 연작소설로는 디디의 우산 등이 있습니다. 백의 그림자로 좀 상을 많이 받으셨나봐요. 수상 이력이 좀 화려한 편입니다. 만해문학상, 신동엽 문학상, 대산문학상, 한국일보 문학상 등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걸어오신 길이 좀 특이한 게 문창과나 국문과, 문학전공 이런 쪽이 아니고요. 그냥 제도적인 트레이닝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소설을 쓰시다가 등단이 바로 됐다고 합니다. 엄청 재능이 있으셨나 봐요. 네, 그러네요. 네, 이게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다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신춘문예 마감이 40일 남았을 때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일 안에 쓴 거예요. 신춘문예 당선작을. 아무튼 네, 황정은 작가님은 사회적 약자, 가정폭력, 계약노동자, 실연, 노년층 등의 내밀한 고통과 고립된 삶의 정서를 세밀하게 그려내면서 폭력과 소외에 노출된 소위 말하는 아무도 아닌 존재들에 집중하는 작가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작품 속에 말할 수 없는 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의견이 묵살되는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의 서사를 그려내고요. 그들의 언어를 그들의 방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작가입니다. 특히나 사회적 사건, 세월호 참사라든지 이태원 참사 등에서 오는 책임감이 작가로서 창작의 동력이라고 밝혔고요. 써야 하는 이야기에 대한 소명의식이 아주 강한 작가입니다. 작품으로서의 특징을 이야기해보자면 인물들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주로 구성하는 편이고 인용 부호나 문장 부호를 배제하는 편이고 과거를 현재형으로 표현하거나 욕설 등을 그대로 쓰는 직설적 문체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도 이런 점은 그쵸. 읽어보시면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오늘의 책 야만적인 앨리스 시는 2013년 출간작이고요. 줄거리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이게 책은 길지 않은데 이야기가 좀 복잡해서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주인공은 엘리시어라는 소년입니다. 현재는 나이가 들어서 여장을 한 불황자고요. 엘리시어는 고몰이라는 곳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굶주리던 마을 사람들이 아이 셋을 잡아먹고 묻어버렸다는 잔인한 이야기가 서린 오래된 무덤, 고묘라는 어원에서 시작된 동네 이름입니다. 주인공은 사거리에 서서 고몰이의 한 소년이었던 자신이 겪은 일들을 회상합니다. 이 소년이 자란 가정과 동네는 엄청 야만적인 곳이었어요. 극 중에 아버지의 야만성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뜬장에 반복적으로 개를 계속 길러서 번식시켜서 이웃들과 주기적으로 잡아먹는 내용입니다. 늙은 아버지는 과거 어떤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이전에 한번 결혼을 해서 거기서 얻은 2명의 자식이 있고요. 그 이후에 20살 가까이 어린 새 부인을 얻어서 지금 엘리시어와 엘리시어의 동생을 낳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천장에 비가 새는 아주 허름한 집인데요. 이 집은 재개발 보상금을 노리고 알박기 중인 부동산 상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음. 엘리시어의 동생은 동네 사람들이 소위 모자라다고 이야기하는 아이입니다. 셈이 느리고 대답도 느린 데다 그나마도 자주 틀려서 학교에서도 동급생들에게 왕따당하고요. 무시당하고 괴롭힘 당합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공책 하나 제대로 사주지 않으면 물론이고 아이들 앞에서 보란듯이 부인을 학대합니다. 부인은 자신이 남편에게 받은 그대로 아이들을 학대하고요. 저녁이면 얻어맞은 근육이 저려서 숨이 쉬기 어렵고 뺨을 맞을 때 너무 혀를 꽉 깨물어서 잠에 들기 어려울 정도로 아이들은 심하게 맞습니다. 이 책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시옷비읍입니다. 네, 쓰면서 그냥 읽어야 되나 어쩌나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등장해서 피로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은 어머니가 그 단어를 너무 달고 살아서 반대로 아이들이 어머니를 칭할 때 그 시옷비읍 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머니를 부르는 이런 호칭에는 전혀 악의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욕설이 스며든 거죠. 동네 사람들까지도 담을 넘은 감나무 가지에 애들이 이제 자기네 담장을 넘어왔으니까 감을 따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들, 그리고 사탕을 구멍가게에서 몇 개 훔쳤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이 집 아이들을 아무렇지 않게 막 때리거나 학대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의 유일한 유대가 이 두 형제 간의 관계인데 엘리시어와 엘리시어의 동생이 유일한 이 책에서의 유대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아무튼 네,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이 두 형제가 두런두런 나누는 실없는 얘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런 공상 속에도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마음에 어른들의 끔찍한 가학성과 잔인함이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어머니 또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누구 못지않게 맞으며 자란 과거가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그 폭력 속에 내던져졌을 때 어머니가 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력이 대물림돼서 엘리셔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이 평소에는 없다가 낚시터에 가면 목숨은 모두 같이 있다 등의 원론적인 이야기는 줄줄 읊으면서도 부인과 자식을 야만의 구렁텅이 속에 가두었다는 것은 모르는 듯 묘사됩니다. 반복된 폭력 속에 엘리셔는 배다른 누나와 형에게 연락도 해보고요. 엄마를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도 자주 나누고요. 동네 친구 곰이라는 친구와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가서 구청 복지과에 가정폭력 신고도 해보지만 역시나 구청 직원들은 담당 부서를 떠넘기면서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찾아간 가정폭력 상담센터는 부모님까지 와서 상담을 받아야 도와줄 수 있다. 다음번엔 예약을 하고 모셔와라. 가족은 양방 간의 끈질긴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인내하며 화합해야 한다 등의 원론적인 이야기만 늘어놓고 되게 위험한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하거든요. 엄마를 때려도 되냐고 묻고 엄마를 그 욕설로 땡땡년이라고 칭하는 아이들을 그냥 훈계하기만 합니다. 이게 엄청난 사인이라고 느꼈어야 하는데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결국 아이들은 고모리로 다시 터덜터덜 돌아와요. 그러던 어느 날 고모리로 언제 들어올 거냐며 이 집의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원망 섞인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아버지는 주방에서 칼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자살기도를 벌입니다. 근데 쇼에 가깝습니다. 거의 긁히기만 해요. 이런 소란과 공포 속에서 엘리시어는 집을 뛰쳐나가고요. 뛰쳐나갔는데 또 고민의 고물상에 가니까 친구 고미가 또 할머니랑 그 아버지한테 맞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고 아이들이 정신이 없었겠죠? 여차저차 해가지고 빈집에 숨어 있다가 한참이 지난 뒤에 돌아오니까 아까 아버지의 어떤 자살기도 쇼에서 발을 다친 어머니와 그리고 아버지는 어두운 집에서 나란히 그냥 누워서 또 자고 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동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찾아 나서는데 결국 동생은 죽은 채로 발견이 되죠. 형이 집을 나간 이후에 동생도 집을 나갔다가 동네 하수 처리장에 밸브가 터지면서 하수가 되게 많이 흘러나왔고 거기에 모래 무더기 같은 게 많이 무너지면서 아이가 지나다가 깔려서 죽게 됩니다. 그 다음날에 굴착기로 모래가 무너졌으니까 그걸 퍼내던 인부가 동생의 시신을 거기서 발견하고 그 이후에 엘리셔는 오랜 시간 떠도는 불황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현재로 돌아와서 어느새 자신이 아무거나 주워 입다가 여성의 복장을 하고 있는 여장 불황자가 된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우연히 비친 쇼윈도에 본인의 얼굴이 옛날 어머니의 얼굴과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게 오늘의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이 책 읽어. 마라. 다음 코너는 이 책을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야기해보는 이 책 읽어마라 코너입니다.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네, 네. 이 책 읽어야 하는 이유는 저 챈들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로맨스 정입니다. 네. 네, 먼저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책은 가볍게 읽는다기보단 읽고 나서 시간 잘 보냈다라기보다는 끊임없이 독자에게 대놓고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당신은 어디까지 왔나? 그대는 고모리를 기억하나?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내용 역시 설명 들으신 것처럼 쉽고 어렵고 난이도라기보다는 불편한 내용들 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능동적인 읽기를 하고 싶은 독자들 읽고 나서 그래도 내가 뭔가 느꼈다라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 있죠. 독서는 하나 그런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책은 하나의 도끼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세상을 깨는 도끼가 되어야 한다. 난 독서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내가 좀 더 바뀌고 싶다. 능동적인 독서를 꿈꾸는 분들에게 이 책은 대단한 에너지와 그럴 만한 소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독서이지 않나 그런 생각에 읽어야 한다. 네, 첫 번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떤 전통적인 서사 구조를 기대하는 독자들에게는 매우 난해한 책일 것 같아요. 저는 읽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기승전결이라는 그 일반적인 이야기 구조가 있잖아요. 그런 익숙한 이야기 흐름을 지금 뭐 수진 씨가 정리를 잘해줘서 그렇지 막상 읽으면은 이 흐름 느끼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 인물 간의 관계도 명확하게 드러나지도 않고 또 맞아요. 어떤 사건에 대한 설명보다 이 엘리시어라는 아이의 감정에 파편적으로 흘러가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소설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읽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읽다 보면 당연히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비극적인 마음이 들고요. 좀 가라앉게 되는데 그냥 단순히 폭력적인 장면만 열거됐다고 해서 그렇지는 또 않잖아요. 여기서 얘기가 되는 엘리시어의 동생의 대화가 저는 되게 애틋하다고 느꼈고 많은 것들이 대체로 폭력적이고 거친 문체 가운데 이 형제의 대화, 밤에 잠이 들지 않아서 나 이야기 하나만 그러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들 중 하나가 이제 앨리스,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런 형제의 대화들은 읽다 보면 되게 그냥 그러니까 이게 결국 결말이 안 좋다 보니까 먹먹해지는 것인데 이 굉장히 불쾌한 내용들 투성이인 그 내용을 읽다가도 그런 형제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 괜히 모르게 뭉글뭉글해지고 참 뭐랄까요 마음 움직이는 게 있어서 단순히 그냥 마음을 불편하게만 하는 책은 아니다. 확실히 어떤 종류의 문체가 지니는 힘, 글을 잘 쓴다라는 것을 이
욕설 가득 난무한 글 속에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뭐 욕설 얘기를 저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작품 전체에 걸쳐서 이 시옷 비읍 네. 이게 지금 검색해 보니까 117번 나와요. 그걸 누가 세보셨죠? 아, 이거 이북이니까 이제 오. 검색을 하면 아, 나오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비읍 시옷 이것도 네. 25번 나옵니다. 그게 그, 되게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예, 그 쪽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반복되는 거. 네. 그리고 지읒 같다. 뭐 이것도 이제 6번 정도 나오고. 이런 단어가 반복되면서 어떤 정서적으로 자극을 주는데, 이는 좀 이 작가의 의도적인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시 같기도 하거든요. 어떤 리듬 또는 어떤 리듬감은 확실히 있죠. 네, 맞아요. 리듬감은 있죠. 네. 그리고 뭐 감정의 구조 뭐 이런 거를 뭐 표현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글자를 눈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민감한 독자들에게는 충분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읽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읽어야 하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1번과 비슷하다면 비슷한데 읽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읽고 나서 굉장히 이런 모임에서 나눌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일단 의문투성이에요. 왜 도대체 마을 이름도 고모리인데 그냥 한국의 어느 마을이 배경인데 주인공 이름이 앨리시어일까?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앨리스에서 나온 이름 같은데 갑자기 여기서 앨리스라는 동화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더하기 이래놓고 이제 마지막에 계속 이렇게 되묻는 당신은 어쩌다가 계속 이제 뭐 불현듯 앨리시어를 느낄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 냄새를 느끼게 될 것이고 그냥 이런 수미상관이어서 더욱더 강조가 되는 그 문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챕터의 제목도 챕터는 넘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 3개의 챕터가 있는데 첫 번째 이것도 심지어 한자로 써져 있네요. 네, 첫 번째 챕터 네, 그 안 네자죠? 네, 맞죠? 안내자, 네, 두 번째 챕터 바깥 외 한자로 써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챕터가 제, 콤마 외 다시 제, 네, 다시 바깥이라는 뜻.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이 수수께끼의 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독서 모임에서 이야기한다면 뭐 시간 금방이죠. 뚝딱입니다. 정답이 나올지는 의문입니다만 그 누가 정답을 알고 있을런지는 의문이고 누군가가 있어 보이는 말을 한다. 그 사람 바로 조장시키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의 독서 모임이 뭔가 좀 체계를 갖춰가고 싶고 그냥 마냥 모여서 수다 떠는 그냥 뭐 재밌었어 뭐 저거가 아니기를 바란다면 이런 무게감 있는 책 한 권으로 시작하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추천드립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 마지막 이유입니다. 감정적으로 좀 매우 소모적인 독서 경험을 하시게 될 텐데 이 작품 속의 인물들이 대부분 뭐 구원은커녕 빛을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독자가 어떤 희망이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없어요. 그냥 네. 계속 우하향하는 그 8만 전자에서 그 떨어지는 걸 보는 그 5만 전자까지 이 정서의 어떤 경사, 이 우하향하는 이 경사면을 따라가는 게 정말 힘든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거운 주제를 감당하기 힘든 상태에서는 이 독서가 오히려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저희나 어떤 독서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그게 좀 해소가 되겠지만 혼자서 이 책을 읽고 꿍해 있다. 이러면은 이 심리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이런 좀 멘탈 약하신 분들은 읽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진 씨는 자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네. 저도 이게 책이 한 200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207페이지였나요? 제가 이북으로 설정한 걸로는 그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평소 설정으로 해놨을 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소화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번 그 줄거리를 제가 썼지만 제가 쓰면서 되게 고통스러웠던 게 이 이야기 선을 정리하기 위해서 되게 여러 번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야만적인 상황에 놓인 이 두 어린이의 상황을 어쨌거나 독자도 같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 되는 것 자체가 되게 고통스럽고, 예, 그래서 처음에는 또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뭐랄까요, 약간 조현병의 어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파편적인 언어를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막 말이 맞아요. 되지도 않고, 막 음. 누가 죽었어. 근데 누가 다시 뭐 자손을 낳았거든. 근데 자손이 다시 죽어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맥락 없이 해요. 그래서 이 작가가 원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계속 들었고, 그래서 그런 또 몽상들이 계속 이야기 중간중간에 껴있다 보니까 이야기 선을 따라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다 읽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확실히 트라우마를 겪었고,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파편적인 어떤 공상들이 절대 무관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의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이 공상 속에 녹여내고 있고, 그리고 작가가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은유가 많이 숨어 있겠네? 하는 어떤 궁금증으로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요. 근데 이게 제가 팟캐스트를 해서 이렇게 다시 들춰보게 됐지. 그냥 개인적으로 읽었으면은 절대로 그걸 다시 반추해보는 일은 없었을 정도로 이야기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그냥 어떤 흥미로운 미스테리라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네. 찾아보겠지만 복선이 모였고, 네. 근데 굳이 아이들의 고통을 내가 더 파헤치면서까지 궁금해할 필요는 없다. 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로맨스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가 끝에 희망으로 바뀌지 않고 결국에는 불황자 신세가 되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장까지 하고 있는 처참한 상태의 주인공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절망적이에요. 동생이 죽은 이후로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 소설이 말하는 거는 사람이 고귀하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런 폭력적인 상황 속에 놓인 사람들을 좀 다시 한번 주목하고 따뜻하게 봐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만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작품 속에서 보여주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아까 이 녹음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계속 반추하면서 약간 제가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런 사회적인 책임감이랄까요? 작가로서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작가님이라고 느꼈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산발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 또한 그렇게 유치하지 않은 방식으로 너무 훌륭하게 풀어내셔서 난해하지만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느꼈고, 그래서 왜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인지는 알겠으나 저는 황정은 작가님의 작품은 두 번 읽기 힘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로맨스정님 어떻게 읽으셨나요? 참 눅눅한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되게 오래된 비스킷, 실온에 오래 꺼내둔 다이제 같은 소설. 대체 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야만적인 앨리스 씨라 그래서 저는 사실 제목만 들으면은 잔혹동화 또는 앨리스라는 뭔가 맞아요. 부드러운 이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소녀적인 이름을 가진 어떤 맞아요. 친절한 금자씨와 같은 제목. 네, 그런 느낌.
또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패러디한 유머러스한 작품일 거라고 잠시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잔혹 동화긴 한데 예, 이 앨리스가 뭐 야만적으로 뭘 하고, 뭐 사람들 뭐 어떻게 죽이고 뭐 이런 유쾌한 디스토피아 이런 걸 기대를 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기억에 남는 거는 딱 한 번만 얘기할게요. 씨발 병신 족같다 이거 세 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덮고 엘리시어의 엄마가 그 분노한 상태 있잖아요. 네. 저도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씨발됨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씨발됨의 맞아요. 상태. 이 상태로 좀 한동안 있었어요. 아, 그냥 내가 잡쳤다 대체, 기분. 예, 내가 대체 뭘 읽은 건가? 네, 이거 맞아요. 이북으로 샀는데. 저도 샀습니다. 네, 사셨구나. 네, 너무 아까웠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황정은 작가의 작품은 제가 백의 그림자는 한번 읽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연극으로도 봤고 해서 황정은 작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난해한 책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배신감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 2017년, 18년 사이에 한 친구가 이 책이 인생책이래요. 진짜 나온 지 좀 됐죠. 이게 애초에 10주년 개정판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13년에 예, 처음 나왔던 책이니까. 나왔으니까 그쵸. 12년 됐네요. 예. 그때쯤에 이 야만적인 앨리스 씨가 인생책이라 그래서 저희가 그때 또 이제 문학소년단 이제 초창기고 하니까 네. 이제 책을 한참 추천받을 때 이 친구가 이 책을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장에도 적어놨었던 책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이동진 평론가를 빼놓을 수 없죠. 이 이동진 평론가도 훌륭한 소설들이 되게 그렇듯 야만적인 앨리스 씨 역시 그렇게 길게 메아리 쳐올리는 필사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끝난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게 훌륭하다는 거죠. 네. 뭐, 내용은 뭐 어릴 적부터 이 반복되는 가정폭력,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 그리고 또 제도적 도움의 어떤 무력함, 이런 것들을 이제 소설에서는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네. 절망의 순간들을 말하고자 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 꼭 이런 방식이어야 했나? 그러니까 정말 욕이 많다라는 것이 이 방식에 대한 건가요? 아니요, 이 욕도 그렇고, 이 소설 전개하는 방식이 어떤 이야기로서 풀어나갔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쵸. 어떤 예. 인상이라거나 그니까요. 이미지라거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읽기 불편한 방식을 고수한 이유가 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뭐 이 야만적인 앨리스 씨는 절제와 리듬, 반복의 힘으로 정제된 뭐 고통의 언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저도 역시 이 읽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어요. 읽기에 너무 불편해서. 그러니까 이 구병모 작가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일부러 아스팔트처럼 달리게 하는 울퉁불퉁 가독성이 불편한 책을 만든다. 맞아요. 그런 자갈길을 뛰게 하려는 의도였을까? 그러니까 그 불편함이 의도된 거라면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죠.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독자가 이 책을 다 읽었을 때 그런 걸 느껴야 되는데 이 책을 완주할 수 있는 독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맞아요. 이게 완주가 힘들 것 네. 같아요. 저도 팟캐스트가 아니었다면은 중간에 포기했을 던졌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집필 의도와 감정을 전달하려면은 어쨌든 다 읽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전달이 됐을지는 의문입니다. 뭐 이동진 평론가의 말처럼 이게 되게 좋은 문학이라면은 저는 아직 멀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문학은 어떤 이렇게 누가 최근에 이런 표현을 들었는데 감정의 관절을 늘려주는 운동이다. 내가 좀 더 유연해지나요? 네, 감정이? 이런 동작도 할 수 있게 되고 뭐 내 감정으로 이런 꺾기도 되고 되게 유연하게 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하던데 저는 이 책을 읽고 관절염에 걸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운동 부족으로 저희가 또는 제가 읽기 쉬운 책만 골라 읽었나? 이 생각도 어, 들더라고요. 음, 그것일 수도 있고, 예. 정말로. 네. 그래서 읽기 쉬운 책만 골라 읽었다고 또 생각하진 않는데 마냥. 근데 뭔가 이 내면에서 무너지는 기분도 느껴지고. 맞아요. 이 멘탈이 무너진 느낌이 나죠. 예. 아, 나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게 예. 선형적이지 않은 이유가 폭력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의 기억 방식을 그대로 은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파편적으로 과거의 일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네. 그 방식을 그대로 따왔다는 뭐 해설이 많이 과거 있더라고요. 예. 가정에서 겪었던 가정 폭력이 어떤 줄거리가 있겠어요. 그냥 하루는 어마어마하게 맞았던 날이 그냥 파편적으로 기억에 남고 네. 그런 정말 달락달락 인상들이 남을 뿐이니까. 네. 그래서 사건을 재현하는 것보다는 고통의 방식을 전달하는 거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소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뭐랄까요? 작가의 그 전달 의도에 아주 맞는 독서를 하신 것이 어쩌면 아닌가. 그럴라나요. 상당히 고통받은. 네. 마지막으로 좀 다시 말하지만, 그러니까 이 책을 인생책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놀랍고 되게 부러워요.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네. 그런 거죠. 뭔가 그들은 이 어떤 이 고통과 이 불편함을 볼 수 있는, 알아챌 수 있는 멋진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꼬아서 아유 뭐 대단하시네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예, 정말로 이 책을 좋게 부럽다. 느낀다면 그 감각이 더 깨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런 거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면 정말 멋진 분들이라 생각이 들고 저는 그 경지에 이르진 못했고 아직도 시읍비읍 속을 헤매고 있고. 네. 예술이 사실은 그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역할이 있고 엔터테이닝의 영역이 또 있는 거잖아요. 네. 작품으로서 훌륭하다고 하면은 둘 다가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완전히 역할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좋은 작품이면은 분명하나 이게 전혀 어떤 읽는 사람의 즐거움은 전혀 담보하지 않는. 맞아요. 네. 그래서 훌륭하다고 한 것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분도 힘드시지 않았을까요, 그냥? 그렇죠. 네. 이게 아까 이동진 평론가가 말한 필사적인 질문인가 뭐 이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다시 읽을 자신은 저 역시도 없고 수진 씨처럼. 읽지 마십시오. 예, 저의 어떤 이 작품은 저의 실패한 독서의 한 기록으로 남을 것 같아요. 정말 모르겠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챈들러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좀 묘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굉장히 추상적이네. 일단 왜 대뜸 엘리시어라는 이름도 그렇고 막 고모리로 되돌아간다. 밤이면 되돌아간다. 고모리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 그냥 슬슬 이제 읽다 보면 느낌이 오죠. 아, 얘는 줄거리로 조지는 책, 플롯으로 조지는 책 아니고 이런 식의 어떤 소위 말하는 마냥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닌 그런 종류들 있잖아요. 네. 흔히 말하는 인상파라거나 의식의 흐름대로, 네. 의식의 흐름대로 펼쳐지는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는 그러면서 이제 주제 자체도 이게 사실 쉬운 주제가 아니네라는 것들을 이제 슬슬 읽게 되고 어머니로부터의 폭력 그리고 또 그 어머니도 어머니의 어머니로서부터도 이제 그 폭력이 대물림되었다라는 걸 읽으면서 대충적인 주제의식은 파악이 되면서 나름의 편법이라면 편법이고 이것이 절대 좋은 독서일 수는 없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읽는 법을 좀 파회법을 좀 찾았달까? 맨날 뭐 꿈 얘기가 나옵니다. 꿈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뭐 중요하지 않구나. 스르르. 어떤 인상이구나. 난 이미 너무 많은 인상을 받고 있죠. 불쾌해. 찝찝해. 그런 인상은 난 충분히 받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냥 그 정도 느끼면 되는구나. 하면서 읽다 보니 뭐 마냥 너무 힘든 독서는 아니었고 그리고 뭐 주제의식보다도 완전 제가 진짜 이건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책은 A를 말하고 있는데 A, B, C를 말하다가 그 C에 살짝 꽂혀가지고 제 개인적인
것 때문에 이것을 C에서 갑자기 뭐 가나다라 마바사로 바꿔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책이 네. 얘기하는 거에서 어떤 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막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투영시켜서 완전 다르게 읽어놓고 그래도 느낌받은 많으니까 난 그래도 조금 읽은 것 같아. 그런 게 하나 있었던 건 뭐냐면 앞뒤로 수미상관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그 요런 부분 있잖아요. 엘리시어는 이 거리에 있다. 계속 거리에 있으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엘리시어가 걷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불시에 엘리시어의 냄새를 맡게 될 것이다. 담배를 찾으려고 주머니를 뒤지다가 떨어진 동전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다가 펼쳤던 우산을 접다가 뭐 기타 등등 버스를 향해 뛰다가 엘리시어의 채취를 맡을 것이다. 그대는 얼굴을 찡그린다. 불쾌해지는 것이다. 엘리시어는 이 불쾌함이 사랑스럽다. 다른 이유는 없다. 그대가 먹고 잠드는 이 거리에 이제 엘리시어도 있는 것이다. 그대는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할까? 뭐 이런 건데 이것을 정말 어떤 사람 엘리시어로서 읽은 게 아니라 전 가끔 그럴 때가 좀 있거든요. 그냥 잘 걷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불쾌해져요. 어느 순간 갑자기 기분이 진짜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기분이 안 좋고 인생에 갑자기 근심 걱정이 가득해진 것 같고 세상은 걱정할 거리 투성인 것 같고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마주친 것도 아니고 무슨 소리가 들려온 것도 아닌데 그냥 걷다가 한순간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그냥 뭐 되돌아오기도 하죠. 그냥 그런 경험들을 뜻하는 걸까? 마냥 이게 정말 어떤 거리의 불황자들, 우리가 뭐 못 보고 지나쳤던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좀 더 추상적인 레벨일 수도 있겠다라고 받아들이니까 그렇다면 뭐 내가 이 책을 받아들이는 데는 실패는 했지만 나는 그래도 어떤 깊이나 묵직함은 느꼈네라고 받아들이게 돼서 마냥 그렇게 뭐 그냥 불쾌함만 남았다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물론 이게 정답인 독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이런 거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확실히 묘한 불쾌함 속에 있는 묘한 리듬감 그리고 저는 이 형제 대화가 정말 인상이 깊었거든요. 네. 야, 뭐 그 따옴표도 없고 뭐도 없어서 이게 누구의 대사인지 읽다가는 잠깐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누가 누구 대사지? 이걸 세봐야 되는. 근데 그냥 그 묘한 우애가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마냥 불쾌함 속에 뭐 마냥 그 지능만 있었던 건 아니라 뭔가 묘하게 건질만한 반짝이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 않았나. 근데 좀 그런 건 느꼈습니다. 이게 절대 독자 친화적이라기보다는 창작자 친화적인 책이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독자에게 그냥 쉽고 어떤 독서의 가장 이지한 독서의 경험을 제공해주는 책이라기보다는 독자가 읽었을 때보다 동료 창작자들이나 뭔가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 읽었을 때 오 좋은걸 이거? 야 이거 아주 은유가 대단한걸? 야 이거 뭐 그런 좀 더 뭐랄까요 좀 배운 것들의 농담 같은? 그죠. 국문학도들이 좋아하는 책. 맞아요. 그 친구도 국문학도였어요. 정말요? 네. 저에게 이 책을 추천한 친구도 지금 대학원에서 소설 창작을 문창을 배우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역시. 지금 작가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역시. 네, 그래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떻게 보면 가장 듣기 편한 음악은 그냥 통기타 하나 메고 흥얼흥얼 하는데 뭐 별 기교도 없이. 근데 그게 너무 편하고 좋은 음악들 있죠. 물론, 네. 음악들의 뭐, 위계 질서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냥 그런 음악의 종류가 있고 어떤 음악은 정말 막 실용 음악과에서 야 이 사람 기가 막히게 잘 부르지 않냐 이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뭐 그 성대를 뒤로 갖다 두고 막 앞으로 지르고 뭐가 뻗어 나가고 이런 테크닉적인 것들이 점철된 그런 음악이 아마 이 소설이 아닐까. 네. 엘리시어는 뭐며 고모리가 뭐며 뭐 그 개는 사실 여기서도 뭐 둔덕에 개가 있다. 개의 사체가 있다는데 맞아요. 그게 뭐 또 달을 상징한다라고 하잖아요. 뭐 부풀었다가 줄어들었다가 뭐 달처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로 가득가득한 아는 사람이 보면 이야 이거 대단한데?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안 읽히는 네. 그런 오히려 작가 친화적인 책이지 않았나.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주면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글쎄요.
이것이 리트머스지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이거 야만적인 앨리스 씨 던져보고. 어땠어? 예. 좋았어 하면 너 좀 읽는구나. 난 그렇죠. 별로였어 하면은 너 허접이네. 예. 그 리듬 얘기는 그 문장 웹진에서 황정은 네. 소설가님이 한번 공개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2014년에. 근데 거기 대화의 주제가 나는 왜 서사에 리듬을 입히는가 더라고요. 왜 입힌대요? 모르겠어요. 읽어보긴 했는데 근데 제목은 나는 왜 서사에 리듬을 입히는가이긴 한데 그 얘기가 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볼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제 나름의 리듬을 탈 뿐. 네. 근데 문체의 특징이신 것 같아요. 이런 티키타카나 이런 리듬감을 맞아요. 살리는 것에서 어떤 쾌감이 있으신 것 같고. 네. 이분이 그 인터뷰 저도 보고 있는데 네. 리듬에 관해서는 잘은 모르겠으나 저는 대화보다 독백하는 데 더 익숙한 사람이었고요. 혼자 자문자답할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가 부쩍 늘었어요. 실제 나눈 대화가 소설에 상당히 반영되는 편이에요. 사실 이런 대화는 티키타카라는 게 사실 리듬이잖아요. 네. 뭐 그런 대화를 잘 구현해냈다는 게 어떤 리듬을 잘 살렸다는 거 아닐까요? 리듬에 대한 인터뷰인데 리듬은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나는 왜 서사에 리듬을 입히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초반부터 어떻게 글쓰기 시작하셨는지 예. 그런 얘기 나오고 예. 뭐 글 쓸 때 식습관은 무엇인지 네. 뭐 이런 거 나오네요. 네. 뭐 어쨌든 리듬은 느껴졌다. 네. 예.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렇죠. 예. 네. 특징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쓰시는 소설에. 예. 좀 이 책을 읽고 어떤 얘기를 나눠야 될까 좀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반복적으로 얘기한 게 이 욕이잖아요. 네. 이 욕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이게 꼭 필요했을까요? 이렇게 욕을 쓰는 게? 제가 이거 찾아봤습니다. 답이 있나요, 오. 거기에? 네, 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감정의 언어를 빼앗긴 자의 저항이라고 하더라고요. 표현할 수 있는 게 욕밖에 없어서 감정을 네, 네, 네. 내가 어떤 말로 해야 되는지. 네. 더 이상 가다듬을 수 없는 감정의 말, 그리고 본인의 고통을 언어화하는 방식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반복된 언어는 자아를 잠식하고, 폭력의 말이 곧 정체성의 굳음이 되기도 한다는 메타포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결국은 이 욕설 자체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쵸. 힘이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부가 돼버린 거죠. 너무 많이 듣고 자라면서. 네. 그런 거를 표현하고자 함이었군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너무 은유가 많아서 거의 지뢰밭처럼 은유가 밟히는 소설 같아요. 은유가 진짜 한두 개가 아니고 전체가 거대한 은유밭이 되는. 네. 그러니까 이 책은 좀 이렇게 수업 자료로 쓰면서 이거 네. 잘 해석하신 분들이 설명을 해주면서 예. 좀 천천히 읽으면 좋을 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이렇게 뭐 시간에 쫓겨서 후루룩 읽으면은 이 책을 사실 온전히 읽지는 못하고 머릿속에는 네. CFB, BFCL 뭐 지읒 같다밖에 안 남으니까 네.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 책을 상당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선착한다고 하면 그 멘탈은 담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멘탈은 우울증.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떤 본인의 문학적 어떤 소양은 늘어날 줄 모르나. 저는 뭐 소설이긴 했지만 전 소설을 안 느껴졌거든요. 오히려 뭘로 시? 느껴지셨나요? 맞아요. 대서사시처럼 느껴지긴 했는데 음.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이게 소설처럼 느껴지셨나요, 이게? 리듬감이 되게 살아있는 느낌이어서 시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상징이 많아서 소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이 문체가 문체가. 예, 뭐 내 이름은 엘리시어.
그대는 어디까지 왔나? 그대를 찾아 머리를 기울여 그쵸, 본다.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아, 진행이 되니까. 그대는 맞아. 고모리를 기억하나. 뭐 하면서 뭐 소설처럼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상당히 긴 시처럼 느껴져가지고. 아, 저는 소설에 꿈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꿈 받치죠. 진짜, 엄청 많이 제발. 나오죠. 내가 꿈을 꿨어. 뭐, 엄마가 말했다. 뭐, 그리고 또 그날 밤, 뭐, 엘리시오는 꿈을 꿨다. 뭐, 동생은 꿈을 꾼다. 항상 전 궁금한 게, 그 꿈도 결국에는 어떠어떠한 꿈을 꿔라. 라고 설계된 거잖아요. 정말, 사실 근데 꿈은 그런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사람이 절대 설계할 수 없는 영역이 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소설에서 꿈이 나올 때마다 너무 좀, 뭐랄까, 되게 어색함을 느껴요. 음, 실제로 우리가 꾸는 꿈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물론, 물론, 다음날 뭐가 긴장되거나 나를, 쪼이는 뭔가가 있어. 뭐 면접이야, 시험이야, 혹은 뭐 걱정되는 뭐 발표 날이야. 이런 거라면 정말 그거가 관련된 꿈을 꿀 때도 있지만, 어제만 하더라도 제가 꿈을 꿨는데, 거의 내가 앞으로 인생에서 이 친구를 생각이나 할까라고 생각한 친구가 나오거든요. 음, 그냥 정말 꿈에서야 나와야, 아, 맞아, 내 인생에 그런 등장인물이 하나 있었지라고 겨우겨우 떠올릴 법한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의식의 영역이 꿈인데 그거를 너무나 의식적으로 쓰는 행위가 이게 애초에 맞나? 음, 그래서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소설 읽을 때 누군가가 꿈을 꾼다 그러면 거의 그냥 넘어가요. 음, 어, 이거는 애초에 소설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라는 생각에. 근데 여기서는 그 꿈이 되게 중요한 장치 아닌가요? 그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하고 표현 능력이 떨어지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겪은 일에 대한 본인의 무의식 속에 담긴 그 심리가 표현되는 장치로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논리가 워낙 없이 어떤 여기에는 이제 말도 잘 못하는 걸로 나오고 표현을 못하는 걸로 나오니까 그래서 꿈 자체도 좀 그런 산발적이고 좀 맥락 없이 진행이 되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되게 많잖아요. 뭐 내꼬의 신부에 사는 고래 가족이 있는데 걔네가 뭐 얌보, 얌지, 그쵸. 얌모, 얌파, 얌마리, 얌미자였는데 뭐 걔네가 어떻게 배꼽을 진짜. 눌렀더니 죽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아, 이거 뭐 뭔 소리야, 처음에 진짜. 예. 읽으면 아 진짜 뭐라냐 이거 예. 진짜 막 이러는데 다 읽고 나서 보면은 아 이때 아이들의 처절한 어떤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심리가 그 꿈속에 담겨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너무 불친절해. 너무 심하게 꼬았어요. 네, 은유치고도 특히 저도요, 얌보가 얌지를 낳고, 얌지가 얌모를 낳고, 얌모가 얌조를 낳고, 얌조가 얌파와 합심하여, 얌마리를 낳고, 얌마리와 얌니자가 얌얌을 낳는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거야말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리듬감과 꿈에서 왠지 그냥 방방 타는 느낌? 뭐가 뭐를 하고 뭐가 뭐를 하고 뭐 모르겠네요. 뭐 우연하게 배꼽을 누르니까 얌리자가 아 하며 죽어버렸던 거야. 죽었냐? 그래서 얌들은 알게 된 거야. 배꼽을 누르면 죽는구나. 그래서 얌들은 서로 배꼽을 눌러 죽이거나 하면서 내꼬 안에 살았던 거야. 내꼬에 도단한 이끼를 먹어가며 부지런히 직립하고 교미하며 살았던 거지. 살고 그래서 이끼도 먹고 똥도 싸고 개도 키우고 개가 여기서 왜 나올까요? 개가 있냐? 낚시도 가고 집도 짓고 돈도 벌고 얌들은 말이지 갑자기 조개가 등장합니다. 조개라는 곳을 만들어서 돈처럼 주고받았는데 조개처럼 생겼지만 얌들이 만들어낸 조개니까 결국은 다른 조개겠지? 진짜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그냥 진짜 아무 말 대잔치인 예. 대화가 나오거든요. 정말 근데 별로입니다, 이런 하고 스타일.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근데, 진심으로 머리 예. 아파하신. 이거는, 진짜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이거 진짜 왜 좋다는 건지, 분노 폭발. 진짜 이걸 읽고도 좋았나.
진짜 좋았어요? 이게 전 너무 궁금해요. 오늘 밤에 전화해 한번 해보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그니까요. 이 책은 하수들아 이렇게 읽는 겁니다. 좀 훈수 한번, 독서법을 훈수를 좀 주시면 네. 저희가 줄 진짜 것 달게 같아요. 받겠습니다. 네. 네. 어떤 영화들은 그 영화 해설해주는 채널에 들어가서 정말 복잡한 영화들은 그런 걸 한번 보고 나서 다시 보면은 되게 즐길 수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체계적으로 맞아요. 정리를 해주면. 그래서 하수들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물론 네. 하수연만 할 뿐이죠. 네. 저희 어차피 엘리시어가 왜 엘리시어인지 대답 못하죠. 네. 엘리셔? 그거는 뭐 그거 아닐까요? 어떤 고귀함을 표현한 거 아닐까요? 막 여기에 나오는 그 학대받는 어렸을 때부터 기구한 사연을 뭐 가진 그 등장인물의 이름이 또 너무 막 김민수 이러면은 주목하지 않게 되는데 거기에 되게 어울리지 않는 어떤 이름을 붙임으로써 주목 좀 해라. 네, 엘리시어를 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일생이 이렇게 처참하고 비극적일 수 있구나 하는 어떤 대비 효과가 있는 거 아닐까. 네, 심지어 동생은 이름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동생이 이름이 없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엘리시아가 그 메이플 그 서버 이름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굿서버? 네. 어. 그 마법사의 마을인데 엘리시어. 거긴 엘리니아구나. 근데 또 제목은 앨리스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제목은 또 야만적인 앨리스 씨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일단 엘리시어라고 치면 뭐가 안 나와서 엘리시아라고 치면 영미권에서 쓰이는 여자 이름으로 행복한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 이걸 좀 비꼰 건가? 그러네요. 근데 그걸 왜 굳이 가정폭력인데. 예. 근데 아까 그 인터뷰에 보면은 이름을 뭐 내 거로 하고 이런 거 이름 그런 은유가 있냐 하고 물어보면 막상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냥 정말 있어 썼다고 보이는 나와요. 이름을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냥 그 내 거라는 거는 뭐 일본어로 고양인데 그런 네. 이유가 있냐 하고 물어보면 그냥 없다고 해요. 내 거는 그냥 내 거, 고래도 그냥 고래고요. 내 거는 일본어로 고양이라는 뜻인데요. 내 거라는 말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야기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들려오는 끔찍한 소리 폭력을 중화시키고 그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 이야기가 공간과 그 순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얘기는 해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야만은 무엇인지. 야만. 예, 야만이라는 것. 이 사전으로 찾아보면은 야만이란 미개하여 문화 수준이 낮은 상태나 또는 그런 종족 혹은 교양이 없고 무례함 또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 책에서 야만은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시발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언어밖에 쓸 수 없는 것, 야만적인 상태. 네. 그것이 극복할 수 있다면, 혹은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그것에 대해서 사실 나는 이러이러하다. 그냥 단순히 씨발됨의 상태가 아니라 나의 상태는 지금 어떠합니다. 라고 나의 문장과 나의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문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그 개정판인데 저는 그 뒤에 개정판 작가의 말에 10년 전 쓴 글 속에 고쳐야 할 말이 덜어 있었지만 고칠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았다. 특히 병신이라는 말을 대신할 다른 말을 고민했으나 그대로 두었다. 엘리시어 형제의 대화에서 그 말을 뺄 수가 없었다. 엘리시어 형제에게 한 줌이라도 야만이 있다면 그건 나를 포함한 어른들의 야만에서 왔을 테니 그 기록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그 욕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야만을 그렇죠. 어디서 배웠나 하면 결국에는 어른이고 부모이고 우리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대는 어디까지 왔나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닐까요? 그러네요. 저는 또 이 제도의 허점, 그러니까 이 애들이 상담사 만나러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네. 그 장면에서 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제일 야만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모님 대화들이. 모시고 와, 예, 예약하고 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은 가족에 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테지만 만사의 근원은 가족인 거예요. 가족이 붕괴되면 사회가 붕괴되고 사회가 붕괴되면 나라가 아주 망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센터의 활동 목적이 붕괴된 가족을 복구해보자. 뭐 물론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아주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우리 학생보다 더한 케이스였지만 결국 조금씩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열받아. 아, 이 그렇게 책에서 제일 되려면 속 터지죠. 맞아요. 부모님과 끈질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극복해볼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들은 진짜 폭력당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가장 야만스러웠던 부분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막 시골에서 막 개 잡아먹고 이런 장면보다 그게 더 잔혹한 네, 더 장면인 잔인하더라고요. 것 같아요. 네, 어떤 타인의 어떤 다른 생명체의 고통에 아주 무관심한.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최후의 보루였을 텐데 그쵸.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거 보고 네. 좀 그리고 친구 왜 충격적이었죠. 데려왔냐고 뭐라고 하잖아요. 네, 원래는 직계 가족만 동석할 수 있어 네. 이러면서. 잘 읽어주시는데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책. 피. 네, 인상 깊었던 문장의 책갈피를 꼽는 책갈피 코너입니다. 먼저 수진 씨는요? 저는 이게 180페이지쯤 되는 거의 맨 끝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대가 옳다.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다. 다시 한번 그대가 옳다. 그대와 나의 이야기는 언제고 끝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천천히 올 것이고 그대와 나는 고통스러울 것이다. 예. 그 다음 챈들러 씨는요? 네. 거의 끝부분 고물상을 하는 할아버지인가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고미 맞나? 고미. 네, 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고물상이란 다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그렇지도 않더라. 어떤 할머니가 고물값 받아가면서 저 너머 고물상은 친절한데 여기는 사람을 멋같이 대한다고 불평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봤다. 할머니가 얘기한 그 고물상에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주인이더라. 점점점 친절하더라. 고물 가져온 고물 가져온 노인들한테 어르신하고 부르면서 수고하셨다. 고맙다고 말하고 고물도 소중하게 다루는 것 같더라. 이게 뭔가 읽는데 진짜 먹먹했어요. 난 맞아. 고물상이고 고물상을 하는 집에서 태어났고 이곳의 분위기는 사회란 다 그냥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고물상을 하면서도 아닐 수가 있더라. 라는 것. 모두가 가난하지만 가난하다고 다 나같이 사는 거 아니더라. 이런 거. 정말 정말 폭력적인 거구나. 이 사람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은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먹먹하고 슬펐습니다. 네. 마지막 마지막으로 로맨스정입니다. 네. 제가 인상 깊었던 문장은 이 책에서 한 8번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대는 어디까지 왔나? 이건데 이게 잘 따라오고 있지 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정신 차려라. 지금 여기까지 왔지? 라는 건가 졸지 싶기도 마라. 하고. 예. 아니면은 이 엘리시어라는 애의 동조가 얼마나 됐는가, 이 아이의 마음을 지금 어디까지 지금 따라왔는가, 이 아이의 고통을 어디까지 느껴봤는가, 이런 거를 확인하는 문장 같기도 하고, 되게 이 책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지금 나는 이 책을 잘 따라가고 있나, 이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번쩍번쩍. 그래서 되게 인상이 깊었던 문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평과 별점 매겨보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맨스정이요.
네, 로맨스 정의입니다. 읽다가 멍청해지는 기분은 저뿐인가요? 별점은 5점 만점에 2점입니다. 네, 네. 이어서 챈들러입니다. 스타들의 스타, 작가들의 작가가 꼭 칭찬만은 아니구나. 5점 만점에 2.5점입니다. 네. 네. 수진입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좀 힘든데요.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아, 요즘에 평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거 예, 지금 그래서 혼문호를 당황하고 가도 있습니다. 될까?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다시 호모, 다시 또 네. 초심 찾아서 검은 고양이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걸 아시는지 추천작들을 주변에서 보내주시는군요, 예, 보내주고 자꾸. 계세요. 그 니콜님, 네. 이 또 오랜만에 이렇게 사연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책을 2권을 추천해 주셨어요. 저희가 또 고민하시는 걸 또 아시고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워낙 징징거렸어야지. 그니까요. 그래서, 좀 징징댔어야지. 그래서 추천해 주신 책이 2권인데, 마침 또 저희가 홍학의 자리는 또 읽었습니다. 아주 재밌게 읽었죠. 예, 잘 네. 읽었고, 그리고, 이 성혜나 작가의 혼모노라는 책도 추천을 해주셨는데, 또 감사하니까요. 그렇게 막 책 추천해주세요, 책 추천해주세요 맞아요. 해놓고 추천해주셨는데 안 하면 그것도 진짜 맞아요. 이렇게 씨발됨의 추천해 상태죠. 주셨어요. 맞아요. 단편 소설집입니다.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제목이 뭘 뜻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어서 딱히 흥미가 없었는데 우연히 책이 생겨서 읽게 되었어요. 근데 의외로 재미있어서 놀랐습니다. 최근 20, 30대 여성 작가의 소설과 결이 조금 다른 입담 좋은 이야기꾼 같은 느낌이 있는데 또 각 편마다 마지막에는 생각할 여지와 여운을 남겨주어서 의미 있는 독서였어요. 라고 추천을 그렇군요. 해주셨습니다. 좀 결이 다르다고 하니 또 한번 또 네, 도전해볼 만한 생각이 드네요. 한번 그럼 예, 다음 책은 또 사실 오늘 책도 추천작이었기 때문에 네, 무섭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죠. 뭐 네. 성예나 작가의 혼모노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이제 막바지인데 음, 조금 더 저희가 힘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또 봐요. 봐요.